생산과 소비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언급한 재산의 의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대비수단, 만일의 사태를 위한 대비수단이 된다고 했죠. 소득을 얻는 수단 다 얘기했죠. 빈민구제수단, 그렇죠. 재산을 통해서 사업체를 키우면 빈민이 구제된다 했죠. 일자리 창출수단, 현 시대에서도 중요하죠. 그래요. 재산을 투입해서 사업체를 만들면 일자리가 만들어지죠. 인권보호수단, 그래요. 소유권의 제한은 곧 인권 제한이다. 의식의 지배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그래요. 의식의 지배권을 소유권으로 규정하면 인권과 소유권은 완전히 일치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는 거죠. 언급한 내용들은 재산의 핵심 역할들이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역할들을 수행할 수 있다. 재산은 소득을 얻는 수단이 되니 일할 수 없는 노인들은 재산을 통해 소득을 얻어 삶을 이어갈 수 있다. 소득을 얻을 수 있을 정도의 재산이 없더라도 재산을 정리하여 노인들은 생존을 이어갈 수 있다. 즉 재산은 노인들이 노후를 보장하는 수단이 된다. 노후 보장 수단도 되죠. 여러 가지를 찾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또한 후손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부모가 쓰고 남는 재산은 상속되고 자녀 역시 부모와 같이 소득을 얻어 재산을 형성하면 자녀의 재산에는 부모의 재산이 더해진다. 이와 같은 일이 대대손손 일어나면 후손의 재산 중 상당 부분은 남는 재산이 되어 소득을 얻는 수단이 되며 그와 같은 소득의 비중은 점차 커져 소득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된다. 이와 같은 일이 전 국민들에게 일어나게 되면 국민들은 더 이상 하기 싫은 일을 하며 살 필요가 없게 되며 뭔 훗날 뭔 훗날은 아니죠. 국민들은 더 이상 하기 싫은 일을 하며 살 필요가 없게 되며 이를 통해 어느 소득이 크든 작든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면 된다. 수완이 좋은 사람들은 당대에 큰 재산을 모으는 일도 흔하죠. 그렇지 못하더라도 열심히 살아가면 자녀에게 재산을 보탤 수 있는 거죠. 그래요. 성실히 살면 한 3대째 이르면 누구나 이제 그래요. 재산을 통해서 소득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재산 형성을 장려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당대 살아가는 개인도 좋고 노후가 편해지고 또 미래 세대들은 지금 세대보다 훨씬 편안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럼 다른 것도 할 수 있잖아요. 여러 좋은 역할을 수행하죠. 재산이. 이와 같이 재산은 국가와 국민에게 한없이 이로운 것이니 재산 형성을 장려하고 돕는 일은 참으로 선한 일이며 반대로 참으로 악한 일이다. 재산이 개인이나 국가에 악한 영향을 미치는 걸 얘기해 보라는 거예요. 누구는 재산이 많고 누구는 재산이 없으니 배가 아프더라. 그런 얘기 말고 실제로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악한 일. 이와 같은 생각과 결론은 거짓 한 점 없는 진실이지만 현 시대 모든 이들이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재산을 부정적으로 보고 제한하고 경우에 따라 폐지하려는 이도 못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들도 많죠. 시대와 장소에 따라 재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달라요. 현 시대 같은 시대 같은 장소에서도 사람들마다 다르죠. 다 같은 생각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로운 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고대 농경국가 시대에서도 재산은 누구에게나 소중한 것이었고 누구나 소중하다고 생각했다. 앞에 살펴봤죠. 재산을 침해하면
폭동을 일으키잖아요. 그 말은 누구나 소중하게 생각했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신분제도 하에서 대부분의 신분이 낮은 국민들의 재산은 잘 보호되지 않았다. 그리고 신분이 높은 귀족들의 재산은 잘 보호돼도 신분이 낮은 국민들의 재산은 보호되지 않죠. 관리들이 불러서 재산을 약탈하고 그랬죠. 조선시대도 그랬죠. 즉 신분에 따라 재산이 보호되는 정도가 달랐다. 신분이 낮은 국민들은 자신들의 재산도 신분이 높은 이들과 같이 보호되기를 원했고 경우에 따라 폭동을 일으켰다. 그래요. 살펴봤죠. 그래요. 홍경래이나 1800년대만 하더라도 대규모 폭동이 세 번 있었잖아요. 홍경래이나 임술롱 민봉기, 동학 농민운동 다 재산 침탈로 생기는 거잖아요. 얘기했죠. 고대 농경국에서 쭉 그 신분 낮은 다수의 국민들이 원했던 거는 신분제도 폐지와 동등한 수준의 재산 보호라는 거예요. 신분제도 폐지에 그 말이 그 뜻이 간직되어 있는 거죠.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그것을 원해왔던 거예요. 원했던 거예요. 다수의 국민들이. 누가 실현했나요? 그래요. 폭동을 일으켰죠. 하지만 신분이 높은 이나 관리가 조선시대 고분군수 조병갑처럼 국민들의 재산을 수탈하는 일은 일제시대에 근절되었다. 일제시대에 이제 어느 정도 상당 수준 달성되었다는 거예요. 한국인들은 일제시대를 아주 부정적으로만 보려고 하지 일어난 사실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해방 시기에 어떤 나라가 건설됐나요? 신분제도가 있는 조선으로 복귀했냐는 거예요. 조선시대를 원하는 이가 있었냐는 거예요. 왜 한국인들은 신분제도가 없는 이와 같은 국가를 건설하게 됐을까? 재산이 보호되는 한국을 건설하게 되었을까? 조선시대를 다 좋아했으면 조선시대로 돌아가려고 했을 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래요. 그 조선시대 관리들이 수탈한 경우는 수타죠. 대표적인 인물이 조병갑이고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일본 관리가 정부의 지시가 아닌 개인적으로 수탈한 사례는 없거나 있었다고 해도 모르는 건가? 일본 관리가 수탈한 사례를 찾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조병갑처럼. 현재 확인할 수 있는 기록으로는 일본 관리가 정부의 지시 없이 개인적으로 조선 농민을 수탈한 사례는 명확하게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일본 관리가 개인적으로 조병갑처럼 수탈한 사례가 없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경제적 착취와 수탈은 조선 총독부의 정책에 따라 조직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개별 관리가 개인적으로 수탈한 사례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은 찾기 어렵습니다. 정책으로 인해서 수탈이 일어났는지 일어나지 않았는지는 알 수는 없는 거죠. 한국인들은 뭐 어떤 정책을 내놓더라도 뭐 수탈했다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요. 그 정확한 내용을 알려면 또 뭘 봐야 될까요? 수탈했는지 안 했는지, 세금을 어떻게 거뒀느냐, 그걸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조선시대처럼 일본 관리가 대놓고 이제 국민들을 상대로 수탈한 사례는 없다는 건 분명한 사실인 거예요. 뭐 그중에 일탈한 관리가 한두 명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이름이 남겨져 있지 않은 걸 보면 공식적으로 없었고 거의 없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참고로 세금에 대한 사항을 조선시대와 일제시대를 비교해보자. 비교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조선시대와 일제강점기의 세율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조선시대 세율, 전세,
수확량의 10에서 20%, 토지세율 전세는 일제강점기에도 토지세가 있죠. 농민에게 거둔 세금이라고 보면 되죠. 수확량의 25에서 40%를 세금으로 납부. 훨씬 많이 거뒀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조선시대에는 농민에게 토지세만 거둔 건 아니잖아요. 공납도 있었고, 특산물납도 받았고, 군역도 있었고, 그래요. 일도 시키고 그랬다는 거죠. 어느 게 더 세금이 많다? 따질 수가 없잖아요. 한 개로 통일해봐야 아는데. 또 조선시대에는 관리들이 불러가지고 재산을 약탈했잖아요. 그것도 일종의 세금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냥 알 수는 없어요. 지금 이걸로 봐가지고는 농민에 대한 세금은. 근데 다른 걸 보면 좀 어느 정도 추측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토지세는 농민이 내는 거고 수확량에서 떼내는 거니까. 그 다음 소득세가 있다는 거예요. 소득세는 뭔가요? 그래요. 조선인들에게도 일본과 동일한 세율을 적용했다. 5에서 10%. 굉장히 낮은 거죠. 상공인들, 그런 이들에게는 일본과 동일하게 세율을 적용했다는 거예요. 5에서 10%. 토지세도 좀 조사를 해봐야 돼요. 정확하게. 우선 일본인과 동등한 수준으로 했느냐. 그런 부분부터 해서 조선과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소득세를 보면 특별히 높지가 않죠. 조선시대가 좀 다르다는 거예요. 많이. 한 가지 분명한 거는 그래요.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조사를 해봐야 되니까 누가 조사해 놓은 게 있는지 한번 찾아볼 필요는 있겠죠. 농민이 아닌 조선인은 일본인과 동일한 세율인 5에서 10%를 적용받았다. 상공인 그런 이들이겠죠. 근데 비율이 높진 않았으니까. 농민들의 세율을 한번 보긴 봐야 되는데 좀 알 수가 없는 거죠. 이는 그리 높지 않은 세율이다. 높지 않죠. 현 시대와 비교하면 어떨까요? 현 시대보다 낫겠죠, 당연히. 한국보다. 조선시대나 일제시대나 농민에게는 토지세가 부과되는데 토지세는 조선정부가 부과한 세금이 일본 정부가 부과한 세금보다 10에서 20% 정도 낮다. 하지만 조선정부는 별도로 농민에게 공납과 군역을 부과했으니 어디가 더 높았다고 말하기 어렵다. 일단은 그렇죠. 느낌은 좀 낮지 않았을까 생각은 드는데 소득세를 볼 때 확인을 해봐야 돼요. 하지만 신분제도에 바탕한 관리들의 직접적인 수탈이 사라진 것은 사실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요? 조선시대에는 재산이 보호되지 않았잖아요. 근데 관리들의 수탈은 사라졌잖아요. 수탈 사례가 알려지지 않는다잖아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진짜 재산이 조선시대보다 훨씬 잘 보호된 건 사실이죠.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다.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이에게는 세금을 낮게 부과하고 농민에게는 세금을 높게 부과할 이유가 있으면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이는 일본인과 똑같이 대하고 농민만 별도로 차별할 이유가 과연 있는가 조사할 필요가 있다. 그렇잖아요. 상공인은 일본인과 똑같이 대하고 농민은 차별한다. 그 이상한 일이잖아요. 일본인에게 부과한 세금과 같다면 사실은 조선인 입장에서는 살기가 굉장히 좋아진 거죠. 관리들이 수탈도 없고. 한번 알아봐야 돼요.
낮을 가능성이 상당히 커 보인다는 거예요. 소득세를 볼 때. 실상 대부분의 국민들은 조선시대보다 일제시대가 훨씬 살기 좋다고 생각했다. 뭐, 이건 단정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얘기하는 거죠. 딱 보니까 거의 확실해 보이는 거죠. 그러한 이유로 해방전국에서 일본이나 미국과 같은 국가를 세우려는 우파 인사는 있어도 다시 조선시대로 돌아가자는 이는 단 한 명도 없었던 것이다. 우파 인사들이 어떻게 생겼을까? 신분제도를 부정하고 그렇잖아요. 신분제도를 부정하고 재산을 동등한 수준으로 보호해야 된다. 뭐 더 나아가면 사업체 육성 이런 것도 있겠지만 기본적인 건 그런 거죠. 그런 생각을 왜 가지게 됐을까? 조선시대보다 일제강점기가 살기 어려웠으면 조선시대로 돌아가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 그럼 대부분의 우파 인사들은 어디서 생겼나요? 저 만주에서 생겼나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반도에서 살던 사람들이 우파 인사들이 된 거죠. 그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 사람들 중에 일부는 이승만 대통령처럼 미국에서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지게 되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우파 인사들은 일제시대를 겪었다는 거예요. 그 신분제도가 없고 재산을 동등한 수준으로 보호해야 된다. 그것이 좋은 국가다라는 생각이 일제시대 때 길러졌고 그런 인사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없이 어떻게 한국이 세워져요. 사람이 만드는 게 나라인데. 그런 사람들은 그래 어떻게 생겨났을까 이제 그걸 한번 탐구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일이잖아요. 한국을 세우고 그래요. 한국이 여기까지 온 것은 그 사람들의 공로가 큰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생겨났을까 그런 거를 연구하는 게 역사지 않겠냐는 거예요. 제대로 역사를 연구하고 현실을 이해하고 미래에도 그래요.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기 위해서는 그런 걸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실상 대부분의 국민들은 조선시대보다 살기 좋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얘기했죠. 미국과 같은 국가를 세우는 우파 인사에서도 다시 조선시대로 돌아가자는 이는 단 한 명도 없었다. 진짠가? 진짜다. 코필로한테 물어봤죠. 해방전국에서 조선시대로 돌아가자고 주장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었니? 있으면 이름을 알려줘. 해방전국에서 조선시대로 돌아가자는 주장을 한 인물에 대한 명확한 기록은 찾기 어렵습니다. 당시 정치 세력들은 주로 독립국가 수립, 정부 형태 결정, 이념적 대립 등에 집중했으며 조선시대의 체제로 회귀하자는 주장은 주요 정치 담론에서 부각되지 않았습니다.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요. 조선과 같은 신분제도가 있는 국가에서 신분이 낮은 이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신분제도 폐지와 재산 보호이다. 그런데 일제시대에는 신분제도가 폐지되고 관리가 재산을 추탈하는 일도 없었으니 신분이 낮은 이들이 바라던 바가 상당 수준 달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실상 1941년 12월 일본은 초강대국인 미국과 전쟁을 일으킨다. 그렇죠. 이러한 시기에 폭동을 일으키면 스스로 독립하기 용이하다. 하지만 4년간 어떠한 소규모 폭동도 없었다.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독립하기 가장 절호의 기회는 언제일까요? 전쟁 중이죠. 근데 일본은 1941년 세계 초강대국인 미국과 전쟁을 하잖아요. 해방되기까지 4년이라는 기간이 있잖아요. 짧은 기간이 아니죠. 이 한반도에 살던 사람들이 자꾸 거짓말을 하는데 이런 조로의 기회에 내전을 이렇게 했냐는 거예요.
그 내전을 일으킬 수 있는 단체가 있었냐는 거예요. 이 한반도를 대표하는 단체가, 그 정도 단체가 있었냐는 거예요. 그런 단체도 없었고 국민들도 의지가 없었다. 만일 독립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했다면, 아니 미국과 전쟁할 때 내전을 통해서 독립을 해야 되는 것이지, 폭동을 일으키고 테러하고 이런 조로의 기회 때 독립을 안 하면 너 그것도 1, 2년에 끝난 것도 아니고 4년 동안 전개되는데, 차별에 대한 불만이 있었다 하더라도 독립에 대한 의지는 없었다. 그렇게 결론 내리는 게 객관적이라는 거예요. 임시정부가 그 정도 역량이 있었냐? 그것도 없었다. 있었으면 4년 동안 뭐 했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반도 국민들 대표한다고 말할 수 있느냐? 사람들이 그 거짓말을 하면 안 돼요. 3.1 운동이 왜 일어났어요? 조선 정부를 꼭 대표하자면 그 누구였을까? 어떤 단체였을까? 그것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숨길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3.1 운동. 일어난 원인이 뭔가요? 3.1 운동. 일어난 원인이 있죠. 고종이 사망을 했다는 거예요. 사망을 했는데 암살당했다는 소문이 돌았죠. 독살이 당했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분노하면서 일어난 게 3.1 운동이라는 거예요. 암살설이 돌면서. 그러면 한반도에 살던 사람들은 자신들을 대표하는 단체나 개인이 누구라 생각했을까요? 임시정부였을까요? 아니면 조선정부, 조선왕실이었을까요? 자체적으로는 폭동을 못 일으켰지만 고종이 암살당했다는 소문이 일어나니까 그래도 그 시대에서는 대규모 폭동이 일어났잖아요. 좀 과장된 건 있겠지만 그 당시 서울 인구가 100만도 안 됐으니까. 그래요. 실제로 1919년까지만 해도 조선 왕실을 대표라고 생각했지 임시정부를 대표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대표성이 서서히 사라졌겠죠. 이제 그 조선 왕족들이 일본 정부에 협조하면서 잘 살았다는 거예요. 귀족 대접 받으면서 왕공족이라고 부르죠. 대표성이 사라지면서 이제 해방 시점에 이르면 대표성이 완전히 상실했죠. 그럼 그때 임시정부가 대표성을 얻었냐는 거예요. 얻었으면 41년에서 45년 사이에 내전을 일으켰겠죠. 그래요. 전쟁을 일으키지 못했다 하더라도 해방 시점에 대표성을 이미 얻고 있었다면 갈라질 이유가 없잖아요. 임시정부 인사들이 들어오면 바로 정부 수립이 되지. 왜 갈라져요? 대표성이 없으니까, 인기가 하나도 없으니까 아무도 옹립을 안 하지. 옹립하는 일 아무도 없었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인정을 못 받은 거죠. 이 땅 살던 국민들로부터. 그게 역사적 진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요. 해방 시기 한반도에 누구나 동등한 수준으로 재산이 보호되어야 한다는 생각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래요. 하여튼 고대부터 현재까지, 고대부터 수천 년간 신분제도를 폐지해서 누구나 동등한 수준으로 재산이
보호되어야 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죠. 신분이 낮은 사람들 다수가,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게 이 땅에서 수천 년간 이어져 오던 소위 그래요, 신분이 낮은 국민들, 또 자판사들 말로 얘기하면 민중들이 바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동학농민운동에서 그 한국 그 자판사들은 자신들이 일으키는 어떤 폭동과 대등하게 생각하는데 그게 정반대라는 거예요. 기본적인 이 땅에서 내려오던 어떤 폭동에 간직된 뜻은 신분제도 폐지, 재산보호라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죠. 뿌리가 다른 거예요. 현 시대 자판사들의 폭동의 뿌리를 찾자면 그럼 뭐가 되나요? 정확한 뿌리는 재산을 부정하고 공산주의 국가를 건설하려 했던 4.3이 뿌린 거예요. 그래서 4.3을 띄우려고 하는 모양이죠. 동학하고는 그래요. 다수 신분이 낮은 국민들이 바라던 바와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와 같은 생각은 수천 년간 이어져 온 생각으로 일제시대에 상당 수준 달성된 것으로 보인다. 일제시대에 이제 달성되면서 우파 인사들이 생겨난 거예요. 일제가 물러나게 되니까 우리도 이제 일본이나 미국과 같은 나라를 세우자. 그렇게 된 거예요. 겪어봤다는 거예요. 조선시대보다는 일제시대가 낫겠다. 단 우리가 직접 다스려야 되겠다. 그거죠. 만일 특별한 의견이 없었다면 시장지배 시대 제도가 국민들 간 분쟁 없이 도입되었을 것이다. 특별한 의견, 국민들이 이 땅에서 수천 년간 이어져 오던 바람, 뭐라 했나요? 신분제도 폐지, 동등한 수준으로 재산보호, 그런 바람이 있었잖아요. 특별한 의견이 없었으면 그런 국가, 즉 일본과 미국과 같은 국가를 세웠겠죠. 하지만 불행히도 그 시기에 사유재산을 정면 부정하는 공산주의 견해가 일정 정도 유포되었고, 그러한 견해를 받아들인 인사는 좌파 인사가 되어 우파 인사와 충돌하였다. 그 북한이 괜히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 좌파 인사가 왜 생겼냐, 우파 인사가 왜 생겼냐,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하여 한반도는 두 개의 국가로 갈라졌고 남한 내에서 그와 같은 싸움은 아직도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공산주의가 한반도에 끼친 영향은 실로 컸다고 말할 수 있다. 그 전쟁하고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죽었죠. 6.25 때. 그래요. 6.25도 일어나고 나라도 둘로 갈라졌고 지금도 대립하면서 조장이 되고, 또 남한 내에서 또 어떤가요? 또 좌파 인사들이 생겨서 또 갈등을 일으키고 틀린 견해를 가지고. 공산주의가 끼친 해악은 굉장히 안 좋아요. 이 땅의 사람들이 쭉 바랬던 신분제도 폐지, 재산보호, 그리고 이제 일제시대를 겪으면서 미국과 일본과 같은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것은 또 그 많은 국민들이 바랬던 것이기도 하죠. 신분제도가 폐지되고 재산이 보호되니까. 근데 한 가지만 알면 문제가 안 되는데 하필 그 시기에 공산주의 견해가 있었다는 거예요. 틀린 견해인데 또 많은 사람들이 공산주의에 경도됐죠. 없었으면 한국인들이 아는 게 없었으니까 서로 다툴 일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재산보호하고 신분제도 폐지는 오랫동안 바랬던 것이고 싸울 일이 전혀 없었는데 하필 공산주의 견해에 꽂힌 이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불행이 시작되고 지금도 불행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하여간 현실 당국에서는 재산에 대한 두 가지 생각이 공존하고 있다. 사유재산은 누구나 동등하게 보호되어야 하고 재산의 사용은 최대한 자유로워야 한다는 생각이 있다. 이와 반대로 사유재산은 악한 것이며 부정되어야 하고 제한되거나 폐지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있다. 두 생각이 공존한다는 거예요. 전자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이는 우파 인사가 되고 후자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이는 좌파 인사가 된다. 그래요. 이번 시리즈 마치겠습니다.